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든 작업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포토샵이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죠. 이 포토샵이 꼭 배워야 할 현대인의 필수 프로그램 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포토샵은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자, adobe.co.kr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어도비 페이지에서 우리가 포토샵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들어가시면 여기에 포토샵이라고 나오죠. 자, 이 포토샵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포토샵으로 무엇이든지 제작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무료 체험판 누르시게 되면 자, 7일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이 포토샵은 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다 쓰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주 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토샵 2021이라고 나오죠. 요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포토샵을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가 있고요. 오픈이 있어요. 이 크리에이트 뉴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오픈은 기존에 작업했던 거를 열어주는 거죠. 자, 뭐 JPG라든지 또는 PNG라든지 이런 파일들도 전부 오픈으로 여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뉴는 포토샵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으로 파일을 하나 열어볼까요? 오픈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수 있는 파일이 나오겠죠? 자, 이거 누르시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열리죠?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려요. 여기서 모든 그림을 열고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색을 칠한다든지 또는 그 색의 종류를 결정을 한다든지, 자, 이 사과를 복사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자, 이런 도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도구창, 툴 팔레트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메뉴들은 전부 이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은 여기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토샵의 가장 대표적인 뭐 레이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그라데이션을 어떤 식으로 준다든지 하는 이런 포토샵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은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패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작업 공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패널들, 그 다음에 이 툴 팔레트들은 전부 이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이쪽에 열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열고 여러 가지를 열어주게 되겠죠. 이게 전부 이 윈도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툴은 닫을 수는 있는데 뭐 툴을 닫을 일은 거의 없어요. 실수로 닫기 전에는 이 작업을 위해서는 이 툴 팔레트가 없이는 작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툴 팔레트는 무조건 열어놓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 화면이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오픈으로 파일을 열거나 새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제목이 보이게 되죠. 자, 요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뭐뭐.jpg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이 몇 퍼센트로 보이는지 퍼센테이지로 여기 나타나 주게 돼요. 원래는 그림이 굉장히 큰데 이 안에 보여지다 보면 축소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몇 퍼센트로 축소를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그림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게 보일 뿐이지 원래 그림 이미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게 5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 조절하는 것은 여기는 돋보기로 이용을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업 환경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레트를 한번 열고 닫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팔레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팔레트들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윈도우 눌러보시면 이게 전부 다 팔레트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열다 보면 막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줄여들고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열리고 이 부분도 다시 열고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열고 닫아서 필요한 팔레트만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팔레트들은 이렇게 따로 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좀 더 넓게 보이겠죠?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좀 공간을 넓게 잡으시려면 듀얼 모니터 같은 거 쓰시면 이거는 옆쪽에다 놓고 쓰시면 훨씬 작업이 편하겠죠? 자, 이거 다시 원상복귀로 붙여 놓으려면 자, 위에 바를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끝에 붙이면 파란색 박스 나오죠. 예, 여기 위에 얹어주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기본 단축키들이 있어요. 툴하고 단축키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에 있는 돋보기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좀 키워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돋보기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는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자,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 Alt 키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표시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Alt 키 띄었습니다. 플러스 돼요.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축소. 자, Alt 키 띄고 클릭하면 확대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툴만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클릭해서 좌우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돋보기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빨리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그냥 확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축소고 뭐고 안 돼요. 그렇죠? 마우스에 손을 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해서 다시 줄여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확대를 하셨을 때 여기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이 그림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돋보기를 대고 보는 거예요. 자, 돋보기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사이즈들은 나오겠죠? 예, 돋보기 대고 보면 커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즈는 돋보기로 대고 얼만큼 확대해서 봤느냐지 원본 그림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돋보기 툴이 되겠습니다. 이 돋보기 툴 단축키 외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툴을 하나 작업을 할 때 수천 번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마우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돋보기 한번 클릭해서 확대하고 또 다른 툴 선택하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돋보기 툴 같은 것들은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Z죠, Z. 자, 그러면 아무런 다른 툴 선택을 했더라도 키보드에서 Z만 누르면 바로 돋보기가 나와서 확대 축소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른 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돋보기 단축키는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움직이는 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에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자, 이 보이지 않는 이쪽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과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과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 여기 있는 손바닥 툴을 이용합니다. 자, 이 손바닥 툴 선택하시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손바닥 툴은 보이지 않는 구역을 도화지를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보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도화지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하나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손바닥은 도화지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림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구역만 잠깐 이렇게 와서 볼 뿐이지 그림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돋보기와 손바닥은 이 그림 자체는 전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 화면에 딱 맞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딱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59.8%면 이 안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바닥 툴이 되겠고요. 자, 이 손바닥 툴은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툴을 여러분이 선택하던 간에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바뀌죠. 자, 누른 상태에서 손을 띄면 안 돼요.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면 계속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게 손바닥 툴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한도 얘와 얘 두 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단축키를. 안 그러면 이거 불편해서 못 써요. 제가 단축키를 뭐 여러 개를 알려드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 작업은 내가 많이 하는 작업인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구태여 뭐 미리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축키는. 본인에 맞는 작업에 필요한 단축키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돋보기는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 두 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손바닥 툴과 돋보기 툴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선택 툴이 갖는 의미와 선택 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눕기란 작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눕기 작업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합성을 한다든지 어디에 뭔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작업들은 선택을 했을 때 할 수가 있는 작업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옆에 또 하나 옮겨 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많이 쓰이죠. 포토샵으로. 자, 그러면 이 사과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툴을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대충 선택은 하진 않지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적당하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마치 두 개가 있던 사과를 세 개가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 툴들에 보면 선택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선택이고요. 이것도 선택이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스크도 일종의 선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만 잘 여러분이 익혀두셔도 쓰시는 데는 별다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리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파일을 열었죠. 연 다음에 지금 여기를 선택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 이 파일을 열어서 움직인 후에 저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처음에 연 상태에서 이 사과를 여기다 움직였어요. 아직까지는 저장이 된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때는 파일에 가셔서 리버트 주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올렸던 거는 없어지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마지막 저장된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파일의 리버트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우선 원 선택 툴이 되겠어요. 이 원 선택 툴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이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이렇게도 그려져요. 자,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는 정원을 그리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찌그러진 타원형이 아니고요. 정원을 그리려고 그래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Shift 키 눌러줍니다. 자,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원이 나오죠. 자, 지금 마우스에 손을 띈 상태가 아닙니다. 마우스도 누르고 있고 Shift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가지고 뭘 할까요? 자, 이것은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 이 선택한 구역을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딘가 딴 데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선택 툴, 셀렉션 툴 옆에 보면 무브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지금 영문 포토샵으로 하고 있죠. 한글 포토샵도 있어요. 문제는 한글 포토샵을 쓰시면 영문은 아예 손도 못 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한글에 최적화가 된 게 아니죠. 영문에 최적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 정말 이상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이동 툴이라든지 선택 툴 이런 것들은 뭐 별다로 이상한 게 없지만, 자, 여기 보면 메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 배우신 분들은 영문에 적응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영문을 배우신 분들은 대충 한글 봐도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영문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죠?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될지,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외국으로 진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포토샵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단어를 전부 다 새로 익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완전히 낭비죠. 그러니까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한글보다는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은 이 메뉴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토샵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영문으로 된 기능들을 익혔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프리미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아주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영어로는 아예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신없죠.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 보다 보면 눈에 익으면 다 압니다. 뭐 저라고 영어를 잘하겠어요? 아니죠. 저도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이걸 하도 보니까 나중에는 뭐면 뭐라고 금방 아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리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꾸준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무브 툴, 이동 툴이에요. 이것은 선택한 구역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 안쪽에 툴을 가져가게 되면 바뀌어요. 여기와 여기와 바뀌죠. 자, 바깥은 십자의 화살표가 붙은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위는 뭐죠? 자르는 거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잘려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금방 한 명령 취소, 컨트롤 Z 하게 되면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선택 툴은 선택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번 클릭했던 거 없어지죠. 클릭, 클릭, 클릭. 어때요? 자, 새로 클릭한 게 먼저 번 클릭한 거는 없애고 자기가 선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 선택 툴 십자 표시를 선택한 구역 안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뭘 움직일까요? 선택한 구역만 움직여요. 자, 요 구역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툴은 뭐죠? 선택한 구역에 그림을 띄워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선택 툴은 선택한 그 선택 구역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은 선택에만 관여하고 여기 있는 이동 툴은 이 사진에 있는 물체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동 툴은 단축키 V입니다. 이 이동 툴이
여기 있는 손바닥, 돋보기 툴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삼총사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정말 많이 쓰여요. 작업을 좀 하면 거의 몇천 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어떤 툴을 선택하든지 간에 V만 누르게 되면 이동 툴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선택 툴은 잘 안 써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필요할 때마다 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는 외우세요. 무조건. 자, V. 그렇죠? 자, 요거는 뭐였죠? 손바닥 툴은 스페이스. 자, 요건 뭐였어요? Z. 자, 요거 세 개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이 선택 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각형과 원입니다. 자, 이 사각형 선택 툴은 말 그대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원을 선택해요. 자, 지금 이거 툴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 툴은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여요. 그죠? 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두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는 화살표 없죠? 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부 메뉴가 뜨는 거죠. 자, 이것도 누르고 기다리면 떠요. 자, 이렇게 부 메뉴가 나온 다음에는 마우스에 손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 다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툴을 바꿔주고요. 자, 사각형 툴은 말 그대로 사각형 선택, 원은 말 그대로 원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이동 툴을 이용을 하면 사각형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 툴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선택 툴이에요. 라쏘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 툴, 꾸불꾸불 요렇게. 그렇죠? 이것도 이동 툴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자, 쉽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한 걸 해제해야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또 다른데 여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돼 있으면 여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 브러쉬 같은 걸로 칠한다. 여기는 이렇게 칠해져요. 하지만 여기는 안 칠해져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 여기만 돼 있으니까 바깥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제할 때는 선택 툴로 바깥쪽 선택한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쪽은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바깥쪽은 선택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바깥쪽 클릭 해지.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 선택 해지를 하려면 또 일로 들어가서 또 클릭해야죠. 자,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죠? 자, 2번 단축키 무조건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컨트롤 D 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컨트롤 D는 여기에 툴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바깥에 클릭하면 컨트롤 D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컨트롤 D.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해제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 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폴리곤 라쏘 툴이라고 있죠. 좀 전에 했던 라쏘 툴이라는 것은 올가미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내 마음대로 그리기고요. 그 아래에 보면 폴리곤 라쏘라고 있어요. 이것은 자, 직선을 만들어줘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자,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 있어요. 지금 마우스에 클릭한 상태가 아니에요. 손을 띈 상태예요. 자, 그래도 계속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또 여기다가 클릭. 또 여기 와서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직선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마우스를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가져다 대면, 자, 이 라쏘 툴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딱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서 이렇게 구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자,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더블 클릭. 그러면 어때요? 시작과 끝점을 알아서 이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 구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폴리곤 라쏘 말고 라쏘를 했잖아요. 이 라쏘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띄어요. 손을. 그러면 이어지죠. 예, 이것도 처음하고 끝을 이어주게 됩니다. 자, 라쏘는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자, 좌측 손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손을 띄면 이어지는 거고요. 폴리곤 라쏘는 그대로 그냥 클릭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안에 넣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동 툴, 선택 툴 두 가지, 그 다음 라쏘와 폴리곤 라쏘까지 배웠네요. 자, 벌써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렸잖아요.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 그죠? 예,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요 옆에도 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쉬프트를 누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정원과 정사각형 그릴 때는 쉬프트 누른다고 했는데 또 쉬프트냐? 자, 쉬프트는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끝을 보면 자, 십자 표시 옆에 뭐가 보이죠? 플러스라고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얘 안 없어지네요. 그죠? 자,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해볼게요. 먼저 번 거 어디 갔어요? 해제돼 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면 계속 먼저 번 건 해제돼요. 하지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먼저 번 그렸던 선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정원, 정사각형 그릴 때 쉬프트 쓴다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합치는 거를 했어요. 근데도 쉬프트였어요. 근데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됩니까? 아니죠. 쉬프트가 전혀 안 먹은 상태 같이 그리는 게 되죠. 쉬프트가 먼저 먹는 게 뭐냐 하면 합치는 게 먼저 먹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예,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섞여 있을 때는 합치는 게 먼저 먹어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선택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합치고 뭐고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쉬프트 누르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지만 이미 선택된 구역이 있을 때는 정사각형보다는 합치는 기능이 먼저 먹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보다는 합치는 게 먼저 먹네요. 그렇죠? 예, 쉬프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정원 이런 거를 그릴 때 쓰는데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합치기 기능.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될 때는 뭐가 먼저 먹는다고 그랬죠? 합치기가 먼저 먹는다. 아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 라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라쏘를 쓸 때 그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여기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는 이 부분을 합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프트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이 라쏘는 정원, 정사각형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쉬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는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쳐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놨어요. 자, 그 다음 또 Shift를 누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또 합쳤어요. 또 Shif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또 합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얘를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선택은 둘러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Shift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빠졌죠? 왜 그래요? 아까 선택을 할 때 이런 데는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얘는 선택이 안 된 거죠, 지금. 예. 자, 요렇게 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붓으로. 근데 여기만 색칠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선택을 해주려면 Shift를 누르고 구역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완전히 아니 선택이 전부 다 돼서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이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 포토샵을 이용하시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포토샵을 쓰실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픽셀이라든지 해상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쓰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토샵을 강의하다 보면 포토샵은 기본적인 건 잘 쓰시는데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가져가야 하는지 그게 개념이 안 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번 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은 비단 포토샵뿐만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에 또는 TV 또는 어떤 그림이든지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픽셀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쁘게 나오죠. 자, 하지만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 격자가 보이게 되죠. 자, 요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은 그림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죠. 자, 이 박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바로 픽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픽셀. 자, 이 픽셀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보는 이런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픽셀이 그래서 그림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 때 스마트폰의 해상도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가로 1500, 세로 뭐 25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픽셀들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픽셀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자,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면 자,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이제 구매를 하려고 사양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스마트폰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00 곱하기 230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가로로 픽셀이 자, 이렇게 픽셀이 1600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세로로는 픽셀이 쭉 가서 2300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크게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픽셀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은 무조건 이 픽셀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해상도를 얘기할 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1600만 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2300만 화소
500만 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 많이 쓰죠? 이거 카메라. 예, 카메라에도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럼 이 화소는 결국 뭐냐? 자, 가로가 1600개의 픽셀이 있고요. 세로가 2300개의 픽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전체 픽셀은 몇 개일까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화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사진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TV 같은 거 구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HD, Full HD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픽셀을 말합니다. 그래서 HD 같은 경우는 1280에 768개의 픽셀이 존재해요. TV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가 1280개가 있고요. 세로가 768개 있어요. 픽셀이. 풀 HD는 어떨까요? 1920에 108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풀 HD인 거죠. 여러분들이 TV를 구매를 하실 때 또는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도 많이 사시죠. 그러면 뭐 풀 HD를 지원한다 하고 하잖아요. HD급 모니터, 풀 HD급 모니터 또는 4K 모니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픽셀 개수를 말하는 거죠. 풀 HD는 4K까지 올라가면 대략 한 2배예요.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로는 4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풀 HD다. 그러면 이쪽이 1920이었고 이쪽이 1080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4K 모니터는 대략 2배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의 2배,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2배로, 이만큼 2배로 되죠. 그러면 넓이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화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같은 화면인데 자, 여기 들어가는 픽셀이 4배예요. 전부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깨끗한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여기 있는 사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자, 가로로 픽셀이 몇 개고 세로로 픽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매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의 픽셀 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 사진의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1280에 853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안 나오시면 자, 상단에 이미지를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에 보시면 1280에 853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가로 세로의 픽셀 수가 되겠어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웹 같은 데다가 그림을 올리거나 또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할 때도 거기에 맞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갤럭시 S9을 쓰세요. 자, 그런데 그 S9 배경화면을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사진을 가지고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갤럭시 S9의 해상도를 검색을 해보세요. 자, 네이버에서 쳐보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종이 무엇이든지. 자, 쳐보시면 여기에 2960에 1440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갤럭시 S9의 해상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을 만드시려면 2960에 1440짜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즉 2960에 1440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본 그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의 사진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찍으시든지 하셔야 배경화면 같은 걸로 만들었을 때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상도가 작은 사진으로 그렇게 큰 데다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는 있겠죠. 이걸 확대하면 그 대신 어떻게 나올까요? 뿌옇게 나오거나 또는 깨져 보이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찍을 때부터
픽셀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걸 억지로 늘린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예, 잘 알아두세요. 해상도가 처음부터 낮은 사진은 나중에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그 사이즈 이상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올리더라도 깨진다. 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픽셀과 해상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디지털 사진, 그림 다 통용되는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자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중에 여기 있는 이 인형만 잘라서 저장을 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를까요?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크롭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에 이렇게 각 꼭지점과 변 부분에 굵은 부분이 생기죠. 자, 이거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교차로 된 그래프 같은 게 나와요. 그렇죠? 눈금이 이게 남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딤드되는 부분은 잘려나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줄이면 이 부분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크롭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진이든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고 싶으시다 한다면 열어놓고 여기는 크롭 툴로 원하는 만치 사이즈를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만 잘라서 이걸 가져가려고 합니다. 뒤쪽에 배경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인형만 들고 가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위치를 다 잡은 상태에서 안쪽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다 잘려나가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하는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들어가시면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죠. 자, 세이브는 기존에 있는 거에 그냥 덮어서 저장하는 거지만 세이브 에즈 하면 따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save to cloud document고요. save on your computer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겁니다. save on your computer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내가 원하는데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파일 형식이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포토샵에서 저장한 것은 포토샵 파일, 즉 PSD로 나와 있죠. 요걸로 저장돼요. 이렇게 저장이 되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레이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그대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토샵에서 이 PSD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이어서 쭉 할 수가 있겠죠.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한다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포토샵 파일, 즉 포토샵 PSD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JPEG라고 나오죠. JPG 많이들 보셨죠? 우리가 웹 같은 데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SNS로 사진을 주고받거나 하면 거의가 다 이 JPG가 되겠습니다. 이 JPG는 압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픽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사진 안에 있는 모든 픽셀을 위치와 컬러 값을 모두 다 저장을 해주는 거죠. 압축을 하지 않으면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에서 주고받으려면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압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압축을 해도 뭐 사진이 이렇게 많이 깨져 보이진 않잖아요. JPG 압축 방식은 여러 이 컴퓨터나 이런 그래픽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압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해서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본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PNG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JPG와 PSD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PSD는 당연히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JPG는 용량이 작겠죠. 자, 그래서 일단 PSD로 하나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자, 테스트해서 하나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이번에는 자, JPG로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JPG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대화 상자는 JPG로 저장을 할 때 압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퀄리티라고 있죠. 자, 최고가 12입니다. 퀄리티가 제일 높으면 파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파일이 되는 거예요. 큰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자, 압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다가 자, 로우가 나왔죠. 그러면 파일은 아주 작게 되겠죠. 그 대신 화질이 깨져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아무래도 사진이 깨지면 안 좋으니까 퀄리티를 최상 상태로 놓고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 파일을 올릴 때 용량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상 되는 건 안 됩니다 하고 한정을 하죠.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용량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용량이 컸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용량이 작고 압축을 많이 했을 때 파일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퀄리티를 제일 좋게 해서 압축을 했을 경우에는 압축률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638.4K라고 돼 있죠. 자, 이게 1000K가 1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메가는 안 되네요. 자, 요거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률이 높은 대신에 파일 용량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125.7K죠. 이거는 1메가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라지 파일 사이즈에 비해서도 5배 정도는 작게 사이즈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사진이 깨지는 건 안 좋으니까 라지로 놓으시고요. 특별한 경우 좀 압축을 많이 해야 될 때 이럴 때만 좀 낮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최고 화질로 하고 압축은 하는 거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된 파일을 보면요. 자, 테스트라는 건 이제 PS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포토샵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 보면 이거 포토샵 파일이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셔서 사이즈를 보면 1.93메가죠. 굉장히 큰 거예요, 용량이. 아까 이거는 얼마였죠? 633K죠. 그러면 결국은 3배 정도는 더 압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포토샵 파일로 저장되면 압축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화질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화질은 제일 좋죠. 하지만 이것은 포토샵이 있을 때만 열어볼 수 있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파일로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토샵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토샵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보실 때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2개로 저장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원본 상태, 요거는 압축된 상태. 그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JPG를 받았어요. 이거를 포토샵에 이렇게 들고 와서 얹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었을 때 이거를 또 다른 거를 하고 다시 또 JPG로 저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JPG로 계속 저장하면 할수록 화질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포토샵에서 얹어가지고 저장을 따로따로 해주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JPG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진보다 화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장하면 할수록 화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얹어서 작업하고 포토샵에서 JPG로 저장하는 거죠. 포토샵은 계속 놔두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화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작업을 할 때 계속 JPG로 열어서 또 저장하고 또 JPG 열어서 저장하다 보면 화질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건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레이어의 개념을 익혀보고요. 실제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포토샵을 쓰시게 되면 항상 접하게 되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토샵 작업은 레이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의 개념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우선 여러분이 이 인형을 선택을 해서 딴 데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형부터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인형을 우리가 이제 연습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는 정도로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약간 구역이 넓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주의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주의색과 섞여서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계속 해나갑니다. Shift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다가 잘못 선택했어요. 자, 여기는 빼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선택이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빼야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Shift 누르면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지죠. 자, 우리는 여기를 빼야 돼요. 자, 이때는 Shift가 아니고요, Alt입니다. 자, 여기 합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합쳐졌죠. 자, 이번에는 Alt를 누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선택 툴 옆에 마이너스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역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Alt와 Shift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선택할 때.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로. 자, 이런 쪽도 조금 더 합쳐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이동 툴로 이용해서 옮기게 되면, 자,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하얀색이 나오죠. 자, 이거는 뭐예요? 도화지 색입니다. 자, 우리가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물감이 칠해진 부분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못 떼어내죠.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이죠. 즉 가상이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띄울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띄게 될 경우에 도화지색이 그냥 보인다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얹었죠. 자, 그 다음 선택 툴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또는 단축키 배웠죠. 저번 시간에 선택 해제 뭐였죠? 컨트롤 D, 그죠?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를 다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띄워와서 지금 선택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는 계속 떠 있는 상태예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얹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낫겠다 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해지했다는 얘기예요. 선택 해지. 컨트롤 D. 자, 이렇게 되면 손을 놓는 순간 떠있던 인형이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물감을 칠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다른 그림을 위에다가 덧칠을 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따로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 번 이렇게 해서 옮겨서 확정을 시켜버리면 두 번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선택을 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자, 이 인형을 그냥 옮기게 되면 여기는 도화지가 보이고 이 위에 그림, 우리가 이제 그렸다는, 우리가 그린 이 그림만 이렇게 떠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원래대로 이 인형이 있고 요걸 그대로 똑같은 걸 여기에 또 하나를 놓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자, 이럴 때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Alt 키입니다. 이것도. 자, Alt 누르시게 되면 자, 이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죠. 자, 원래 선택을 하시고 이동 툴로
선택 구역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동 툴 옆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가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위가 나온 상태에서 들고 움직이면 이렇게 그림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마우스 커서 부분이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들고 움직이면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복사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때도 선택을 해지,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확정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림에서 선택한 부분을 이동 툴로 움직여서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변형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레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레이어는 여기 있는 레이어 창에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는 나오지 않으실 때는 윈도우에 가시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레이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이렇게 겹쳐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탭을 잡고 이대로 움직이시면 따로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바닥에 붙은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물통이 걸려 있죠. 자, 이것은 책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 얹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도화지가 있습니다. 도화지가 있고요. 그 위에 우리가 그림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사진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덧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위에 물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백그라운드는. 네, 그래서 자, 이 바닥과 그 다음 도화지 얘가 한꺼번에 다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물통이 걸리는 거죠. 자, 즉, 자, 여기는 각각 다 따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 부분의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들고 움직이게 되면 물감으로 칠한 부분만 지금 따로 띄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 나오는 거죠. 즉, 그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도화지가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도화지, 그 다음에 물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물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띄어서 여기 가져와서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물감은 물감하고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자물통이 걸려있는 백그라운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인형을 선택해서 다른 데다가 얹었어요. 또는 복사를 해서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선택 해제를 해서 붙어버리게 되면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하느냐 하면 레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복사하는 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하나 얹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다른 파일에서 그림을 들고 오든지 또는 같은 그림 내에서 똑같은 걸 만들려면 이렇게 끌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걸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복사를 해서 다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체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거를 다시 붙이면 원래 있던 그림하고는 다른 새로운 물체가 하나 얹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선택된 이 인형을 복사하겠습니다. Edit, Copy, 복사죠. 자, 이거 단축키 아시겠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죠. Ctrl C, 그죠? Ctrl C,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Ctrl V, 다시 붙여요. 자,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네요. 그대로 있어요. 선택만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옆에 레이어 팔레트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보이던 게 하나 생겼어요. 원래는 얘만 있었죠. 백그라운드만. 그런데 하나가 더 얹혀진 상태가 됩니다. 이 인형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동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잡고 움직여요.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선택이 돼 있지 않는데도 그대로 복사가 돼서 오죠. 그 다음 움직일 수가 있네요 또. 그죠? 자, 분명히 선택을 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그냥 들고 움직였을 때는 선택 해지가 되면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자, 여기 레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원리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아까 책상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자, 아래는 뭐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예요. 자, 아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 위에 거는 레이어예요. 레이어는 투명 유리예요. 이 유리 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인형을 선택을 아까 했어요. 그죠? 이거를 복사했죠.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위에 붙는 겁니다. 투명 유리에. 자, 그러면 여기 인형이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 있죠? 자, 이게 지금 인형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닥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여기고요. 이 위에 있는 인형은 지금 여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자,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자,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이 인형은 그림이니까, 복사해서 붙인 그림이니까 투명한가요? 아닌가요? 투명하지 않죠. 이 인형 사진이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쳐다봐도 안 뚫려 보이죠. 그러면 이 아래도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보이지 않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는 뚫려 보이죠. 여기도 뚫려 보입니다. 여기도 뚫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뚫려 보이는 부분이 결국은 이 바깥 부분 전체가 되는 거죠. 지금 요 인형 외부는 지금 전부 뚫려서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 레이어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 유리가 하나 있고요. 요 인형이 지금 여기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 인형이 가려지는, 사진이 가려지는 부분은 뚫리지 않고, 자, 나머지 부분은 뚫려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위에 이거를 복사해서 얹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게 마음대로 되겠죠. 자, 이 상태만 그대로 저장이 돼 있으면 다시 열어서 또 그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저장 방식이라고 했죠? PSD 저장 방식, 즉 포토샵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PSD 확장자로 붙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는 이 레이어까지 다 보존이 되는 상태. 그렇죠? JPG는 자, 이런 거 전부 무시하고 다 하나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이 레이어 때문에 PSD로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동 툴로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언제든지 열어서 이 인형을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Save Your Computer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돌 해서 PSD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자, 그러면 지금 저장이 하나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닫을게요. 닫고, 자, 이 돌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레이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네요. 자,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또 따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어가 보존되어 있는 PSD는 따로 저장하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JPG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JPG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저장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어요. 이 포토샵에서 레이어는 뭐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없으면 안 될 존재니까 이 레이어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레이어가 되겠고요. 이 레이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면 간단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것도 이제 인형인데 이거를 여기 옆에 얹고 싶은 거예요. 두 개 얹지 않고 다른 걸 얹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복사해서 붙여서 레이어가 생겼는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레이어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거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휴지통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휴지통 위에 얹으면 레이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던 유리판 전체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얹혀있던 이 인형 그림도 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자, 완전히 그러면 초기화 상태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요것도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눌러서 옮겨 놓고요. 자, 이것은 전부 직선이니까 여기 있는 선택 툴 중에 우리가 2회 때 배운 폴리곤 라쏘 툴 이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폴리곤 라쏘는 직선이죠. 땅 찍고, 자, 이런 식으로 땅 찍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아주 간단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좀 선택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돋보기로 확대를 쭉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폴리곤 라쏘로 인형만 선택할 거니까 이 부분은 빼야죠. 자, 그러면 Alt키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자, 뺄 부분도 전부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동 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자, 이 이동 툴을 선택 안 하면 복사 안 돼요. 예, 이동 툴을 선택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붙이세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합성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때요? 좀 티가 나는 배경 선들이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워 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지울 부분을 선택을 돌려싸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버리면 컨트롤 D 지워지죠. 이렇게 일일이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대충 했지만 좀 더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하면 완전히 티가 안 나게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게 레이어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해보시면서 완전히 숙달이 되도록 좀 하셔야 돼요. 이 레이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쓰이는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레이어에 컬러를 입히는 방법, 웹용과 프린트 및 인쇄용처럼 각 목적에 따른 새로운 도큐멘트를 설정하는 방법과 컬러를 지정하는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하셔서 일단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컬러를 하나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각형 박스가 두 개가 보이게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것은 까만색이고 뒤에 겹쳐 있는 것은 하얀색이죠. 자, 앞에 있는 것을 전경색 또는 foreground 컬러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foreground 컬러는 주로 색을 입힌다든지 칠을 한다든지 할 때 쓰이는 컬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도화지 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색부터 바꿔서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경색 까만색 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게 떠요. 이 컬러 피커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주는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있는 이 기다란 막대에서 일단 컬러의 종류를 정합니다. 쭉 보시면 노란색, 연두색, 뭐 하늘색, 파란색 쭉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컬러의 종류를 일단 정한 다음에 자, 그 컬러에도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좌측에 있는 큰 사각형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자, 이쪽에 컬러가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컬러에 어둡다든지 밝다든지 연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고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면 여기가 원래 있던 컬러고 지금 위에 게 바뀌는 New라는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하나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컬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선택 있죠? 우리가 선택 툴 배웠죠? 자, 사각형 선택 툴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컬러를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포토샵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 선택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넣으실 때도 일단 선택이 돼 있어야지 아, 이 부분에 컬러를 넣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 포토샵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에디트에 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에 가시면 Fill이라고 있어요. 이 Fill은 Shift F5죠. 자, Fill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텐트 어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foreground 컬러, background 컬러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foreground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 컬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컬러를 어떻게 넣는지. 자, 일단 컬러 정경색과 배경색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원하는 컬러의 종류 선택, 그 다음 그 중에서 어떤 형태의 컬러인지 선택, 오케이 하고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fill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컬러를 집어넣을지 선택해서 오케이만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선택이 돼 있었어요. 자, 이 선택 해제 뭐였죠? 컨트롤 D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컬러를 바꿔주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에디트에 fill 들어가려면 귀찮죠? 예, 한 번에 넣고 싶어요.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자, 컨트롤 딜리트.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컬러 있죠?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Alt 딜리트 하면 포그라운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가지 컬러 넣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메뉴로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때는 뭐였죠? Alt 딜리트.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때는 컨트롤 딜리트. 자, 두 개 외우세요. 이거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컬러를 칠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컬러를 움직여야 되겠어요. 자, 움직이는 툴은 툴에서 십자 화살표 선택하시고 움직이면 되죠. 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를 넣다 보니까 여기에 덧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띄어서 갔는데 무슨 색이 보여요? 하얀색이죠. 왜 하얀색이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움직였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아예 선택해서 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도화지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자,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죠? 도화지가 있으면 이 도화지 위에 물감을 칠하는데, 자, 얘는 가상이라고 그랬죠. 포토샵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바로 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떠서 칠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띄어서 이쪽에 움직이면 없으니까 뭐가 보여요?
도화지색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방법하고 이 가상 포토샵 공간에서 쓰는 거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동 툴로 띄웠습니다. 그럼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어때요? 도화지색이 나오는 거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는 컬러를 집어넣을 때 씁니다. 물론 백그라운드도 집어넣을 수는 있죠. 선택해서 이 선택한 부분을 띄어냈을 때 바닥 부분에 보이는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이렇게 겹쳐서 떨어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떨어지지 않고 아무 영향도 없이 얘만 들고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배운 거 있죠? 물체가 겹쳐 있어도 따로따로 움직이고 우리가 저장을 해서 닫았다가 다시 열으면 항상 그 상태로 또다시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걸 선택을 하나 하셔서 이번에는 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색깔을 넣고 나중에라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레이어를 우리가 그 전에는 새로운 물체를 얹음으로써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죠. 자, 이제 새로운 물체 얹지 않고 투명한 유리를 위에 하나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 레이어 아래에 보면 플러스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격자 무늬가 보이게 되죠? 자, 이 격자 무늬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유리가 얹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까만색 클릭하시고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오케이. 색 안 들어가요. 자, 금방 색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 있는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색을 지정을 했으면 이걸 여기다 넣어줘야죠. 단축키 뭐였죠? Alt, Delete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선택 해제할게요. 단축키 Ctrl D.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띄어서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위에 또 하나를 얹을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파란색을 얹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색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색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Alt, Delete, Ctrl D. 움직입니다.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네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레이어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1층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2층입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현재 몇 층에 있느냐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2층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2층에 요것도 2층에서 그렸고요. 이것도 2층에서 그렸죠. 자, 그러면 2층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 층이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다. 따로따로 있으면 따로 떨어져요. 하지만 2층에 같이 얹혀 있는 거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에요. 여기 3층이에요. 자, 여기 다 각각 다른 식구들이 살고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식구들이 여행을 가요. 같이 놀러 갈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빼놓고 어머니만 빼놓고 자식 빼놓고 따로 가지 않고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집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이 각각 따로 움직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다른 층에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2층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속 그리게 되면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겹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따로 그렸다고 할지라도 색을 넣어보면요. 컨트롤 D 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층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얘는 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얘만 따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층을 하나 더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3층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자, 그냥은 안 돼요. 이게 다 한 덩어리니까. 자, 지금 아버지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얘만 따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가해야죠. 자,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연두색이 독립을 할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독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자, 완전히 선택을 해줘야죠.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뭐예요? 복사죠. 컨트롤 X 하면 잘라내기. 그런데 지금 잘라내 볼게요. 컨트롤 X 안 돼요. 자, 지금 empty라고 나오죠. area is empty. 자, 빈 공간이라는 뜻이네요. 분명히 있는데 왜 빈 공간이죠? 자, 여기 레이어를 보세요. 항상 여기를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복사할 것은 몇 층에 있는 거죠? 지금 아까 2층에 있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3층에 있는 거죠. 선택이 되죠. 그렇죠? 지금 3층에서 아무리 복사를 하려고 해도 얘는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층을 선택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집에 왔어요. 이삿짐 센터예요, 나는. 그래서 자, 여기 자녀가 이사를 간다니까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날라주러 온 겁니다. 여기에 가서 자, 컨트롤 X로 일단 잘라요. 잘렸죠? 자, 그 다음에 이삿짐을 3층에다가 내려줘야겠네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제 분가한 거죠. 따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 2번, 즉 3층에 있는 거 이 레이어 2번을 누르고 움직이면 어때요? 따로 움직여요. 얘는 따로 움직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이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몇 층에 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되겠어요. 항상 작업하다가 잘못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거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움직여버렸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동하는 거와 레이어 생성을 하고 컬러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컬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딱 눌러보시게 되면 RGB와 CMYK가 있죠. 자, 우리가 인쇄를 할 거예요. 또는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CMYK 컬러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에서만 볼 거예요. 웹상에서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RGB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니터 이외에서 볼 일이 없다. 스마트폰에다가 올릴 거든지 아니면 화면에서만 볼 거다 하면 RGB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거나 인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CMYK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RGB와 CMYK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모니터나 이런 화면으로 보는 것은 RGB가 섞여서 컬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RGB는 레드, 그 다음 그린, 그 다음 블루.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색깔이 1에서 100%까지의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레드가 30%, 그린이 60%, 블루가 20% 섞이면 어떤 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가 섞여서 색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인쇄를 할 거예요. 또는 프린트를 할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에 뭔가 색이 입혀진다, 칠한다 한다면 그것은 CMYK가 섞여서 색을 만들게 됩니다. C는 사이언이고요.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가 되고요. K는 블랙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언은 10%, 마젠타는 30%, 옐로우는 20%, 블랙이 5% 이렇게 섞이면 어떤 색이 또 나오겠죠. 그 색을 칠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RGB와 CMYK로 꼭 구분이 돼야 되느냐? 자, 이 가장 큰 차이점은 RGB는 우리가 모니터나 또는 TV 이런 화면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면은 불이 꺼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냐하면 이 화면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종이나 이런 것들은 불이 꺼지게 되면 보이지 않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은 어느 정도 빛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광 같은 이렇게 빛을 내는 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CMYK가 표현하는 빛의 범위와 RGB가 표현하는 빛의 범위가 틀려요. 그 얘기는 이 RGB는 프린트나 인쇄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RGB의 전체 색깔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쇄를 할 것인지 모니터에서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쇄를 하실 건데 RGB로 색을 섞게 되면 나중에 인쇄하거나 프린트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색깔이 아니고 다른 컬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서 New하고 새로 만들 때도 여기서 RGB로 할지 CMYK로 할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파일을 하나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럴 때는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프린트나 인쇄용으로 작업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는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종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실제 칠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모니터에 실제 칠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모니터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은 전부 RGB, 이것들은 CMYK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만들려고 그래요. 또는 SNS로 뭔가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바일 들어가시고요. 원하는 스마트폰 종류 프리셋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컬러를 RGB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프린트 하든지 할 거예요. 보고서 같은 거나 무슨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할 용도였다. 그러면 레터지, A4, 타블로이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서 뭘로 해야 돼요? 요거를 CMYK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작업한 거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큰 것을 정해주고 그 다음 컬러를 정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CMYK와 RGB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레이어에서 간단하게 색깔 넣고 이동하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컬러 지정하는 것까지 쭉 한번 알아본 겁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같은 것들을 편집해서 뭔가를 만들 때 사진에 텍스트를 써야 할 일이 있죠. 이럴 경우에 포토샵에서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샵은 디자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도 일반 워드나 문서 작업처럼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배워두시면 여기저기 많이 쓸모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툴 팔레트를 보시면 T라고 나오죠. 자, 이게 글씨를 쓰는
타입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입 툴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툴 팔레트에서 툴들 우측 하단 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것은 누르고 기다리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번 거는 이제 타입 툴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바닥에다가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긁혀서 박스가 쳐지죠. 이 부분이 글씨를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씨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글씨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긁혀지죠. 이거는 이제 워드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글씨를 쓴 상태에서 위쪽에 컨트롤 팔레트를 봅니다. 자, 이 위쪽 컨트롤 팔레트를 보시면 서체, 그 서체에서 뭐 기울임체나 굵기, 사이즈, 그 다음 정렬, 컬러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서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서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한글 서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서체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문 서체를 선택을 하시고 한글 서체를 쓰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영문 서체를 선택하시고 한글을 쓰시게 되면 기본 굴림체 같은 것만 적용이 되니까 한글 쓰실 때는 한글 서체를 이용하셔야 되고 영문 서체를 쓰실 때는 영문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물론 한글 서체를 선택을 했을 때는 영문 서체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글씨를 긁고요. 서체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걸 커서를 클릭을 안 하고 위에다 그냥 얹고 움직여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이런 것들이 글씨 쓰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6포인트, 48포인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폰트 옆에 보시면 굵기 조절이 됩니다. 자, 지금은 레귤러체죠. 자, 지금은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서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라이트, 레귤러, 볼드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게 되죠. 물론 한글 서체는 조정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요. 영문 서체는 이 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뭐 볼드체라든지 레귤러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굵어지거나 얇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 여기에 보면 샤프라고 돼 있죠. 자, 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샤프 주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글씨를 쓴 것은 이건 그림이 아니죠. 이거는 폰트입니다. 서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웹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그림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이 폰트가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이 경계선 부분 있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경계선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주면 굉장히 어때요? 계단식으로 나와서 지저분해 보이죠? 자, 하지만 샤프를 주면 테두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보기에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비라든지, 그 다음 스트롱, 그 다음 스무스.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써주시는 건데 보통 샤프나 그 다음에 넌이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넌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깨져 보이니까 샤프로 주시면 축소를 하시게 되면 경계선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정렬이 되겠어요. 자, 이 정렬은 한 줄일 경우는 이 도화지 있죠? 자, 우리가 이 글씨를 쓰는 이 도화지에 좌측에 붙을 건지 중앙인지 뭐 우측인지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쓰는 것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이제 레이어를 이쪽에다 갖다 놨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포토샵은 항상 레이어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지 않았죠. 근데 지금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글씨를 알아서 레이어로 얘가 띄워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하면 이 글씨를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워드나 한글처럼 이런 워드 프로세서와의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엔터로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포토샵에서 글씨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작업하기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글씨를 써서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훨씬 워드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한글이나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절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화지 위치에서 글씨 위치를 잡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은 문단일 때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단은 이렇게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 붙어 있을 때예요. 자, 그 문단은 이따가 문단 할 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색이죠. 자, 이 글씨 색을 바꿔줄 텐데, 자, 요렇게 긁어서 글씨 색을 바꾸겠죠. 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우리가 워드에서 쓰실 때는 이렇게 긁어서 글씨색 바꾸고 폰트 바꾸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도 이제 여기서 폰트 바꾸고 다 했죠. 사실은 이걸 다 선택을 긁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는 레이어가 선택돼 있으면 이 레이어가 선택돼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때요? 예, 긁지 않았죠, 지금. 하지만 전체가 바뀌죠. 자, 왜 그렇죠? 레이어가 선택돼 있으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레이어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예, 이 글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를 바꾸고자 할 때는 구태여 이렇게 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레이어만 선택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긁을 때는 어떨 때 쓸까요? 이 글씨 중에서 여기만 바꿔줄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얇은 서체를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실 때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바꿔줄 때는 구태여 긁을 필요 없이 여기서 아예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것도 어때요? 긁을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여기 있는 컬러를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컬러를 누르시고요. 컬러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바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씨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글씨에 대해서 뭔가 변형을 해줘야 할 때는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는 위에 컨트롤 패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있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야지만 여기 위에 뜨겠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바꾸실 때는 또는 쓰실 때는 항상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수정을 하실 때는 항상 그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위에 있는 컨트롤 창에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자, 이 글씨 전체에 대해서 바꿀 때는 이렇게 긁을 필요가 없다. 그때는 타입 툴 선택, 레이어 선택만 해주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부분만 바꾸고자 할 때는 긁어야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조절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캐릭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캐릭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캐릭터라고 해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폰트 똑같죠? 자, 그 다음 레귤러 마찬가지입니다. 자, 폰트 크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 컨트롤 패널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뭘까요? 글씨가 위에 A가 하나 써 있고요. 그 밑에 A가 써 있고 화살표로 간격 표시가 나오죠. 이것은 행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행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텍스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위에 컨트롤 패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하고 타입 2를 눌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야지만 컨트롤 패널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열었죠. 캐릭터 팔레트를 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눌러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글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타입 2를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입 2는 무조건 눌려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있죠? 예, 이거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게 뭘까요? 행간입니다. 행간. 행간이란 뭐죠? 줄과 줄 사이의 이 간격을 행간이라고 부르죠.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행간 조절을 해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여기서 16포인트, 30포인트, 그 다음 48포인트 어때요? 조절이 되죠? 예,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72까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면 좀 더 조절이 되겠죠. 이거는 기본 값들은 여기서 이용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이 값, 예를 들어 16과 18포인트의 사이 값 17포인트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포인트는 이 포토샵에서 글씨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72포인트만 잡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글씨 두 개 써 있고 화살표가 사이에 나와 있죠? 이것은 자간이 되겠습니다. 자간이란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 요게 자간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레이어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자간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100. 예, 이건 너무 좁네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늘리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자간은 이렇게 0을 이용을 해서 기본값을 만들지만 행간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오토. 자,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옆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건 약간 틀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글일 경우에는 모든 글씨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한글은 전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나 이렇게 그죠? 예,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A 어때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V 하면 어때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자, 이럴 경우에 똑같은 간격이라도 영어로 A하고 V가 써 있으면 얘가 훨씬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간격이 좀 있는 글씨들은 조금 더 붙여서 비슷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커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옵티컬 하게 되면 눈으로 보기에 전부 비슷비슷한 간격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매트릭은 그냥 기본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매트릭으로 잡고 영어를 쓰실 때는 필히 옵티컬로 바꿔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 같이 붕붕 떠 보여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영문을 이용을 하실 때는 옵티컬, 한글만 쓰실 때는 뭐 매트릭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간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글씨의 높이, 글씨의 넓이가 되겠어요. 이거는 자고라고 부르고 이거는 장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 옆에 있는 팝업 버튼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얹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손가락 옆에 좌우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수치가 작아지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고, 장평, 그렇죠? 자, 장평을 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의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위에 있는 폰트 사이즈니 행간이니 자간이니 이런 거에도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를 여기 얹으면 또 손가락 좌우 나오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행간을 넓히고요. 그 다음 줄여서 행간을 줄이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토샵은 도구를 나타내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얹으면 전부 이렇게 손가락과 화살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죠. 컬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볼드체, 굵게, 이태릭체, 기울임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깨 글씨, 자, 이거는 아래 글씨, 밑줄, 취소선,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자, 그냥 2로 쓰고요. 요걸 딱 긁은 다음에 여기서 어깨 글씨를 주시면 2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걸 긁고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무슨 원소 기호라든지 수식 같은 거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드 같은 거 쓰실 때보다 더 편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수식 같은 거 쓰실 때는 좀 복잡하지만 이런 거 쓰면 좀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이 기능은 베이스라인 쉬프트라고 부르는 기준선 이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 쓰냐면 여러분들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걸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긁고요. 기준선을 이동시켜요. 위쪽. 그 다음 요거는 좀 아래쪽으로. 그 다음 요거는 좀 위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때요? 글씨가 이렇게 물결 치듯이 나오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아, 이게 싫다. 다 원상복귀 하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긁을 필요 없이 자,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어때요? 안 나오네요. 왜 그래요? 여기 수치값들이 다 틀리니까 하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나오죠. 요거 누르고요. 여기다 0 쳐주시면 기본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글씨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런 사진 같은데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벌써 분위기가 많이 틀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라고 있죠. 이것은 문단, 요것은 글씨. 아셨죠? 이 글씨는 한자에 대한 조절이고요. 이 패러그래프는 문단, 즉 엔터와 엔터 사이를 말합니다. 이 문단 패러그래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캐릭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캐릭터 꼭 기억을 잘 해놓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캐릭터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